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신문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가는 주말엔 매일경제 김명준입니다. 총선이요, 이제 4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엔 매일경제와 함께 하시면서 한 주간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고 아울러 다음 주 전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엔 매일경제, 오늘 함께 하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한 논설실장이자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성재준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주원규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의 매일경제,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속속 내놓고 있는 민주당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 지금 오늘 신문들 일제히 그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죠. 홍익표 여론조사 친명 관여 의혹 밝혀야 이재명과 충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작은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김병기 관여 밀실 사천 논란 내용이다. 지금 수석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죠. 김병기 의원이.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문제된 업체 여론조사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측은 여론조사 내용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기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 친명, 즉 친이재명계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이 관여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문제의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당 사무처에는 관련 의혹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절차에 맞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지도부 의원들이 책임질 것도 촉구했다. 이 대표와 친명계 지도부의 밀실 사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친문계 홍 원내대표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지도부 내 정면 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렇게 기사는 적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종근 평론가님께 여쭤볼까요? 지금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속속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뭔가 터질 게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결국 정면 충돌 양상으로 터지고 말았어요. 예,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고요. 사실 공천과 관련된 내용, 잡음 이런 것이 없었던 총선은 없습니다. 어느 당이든 늘 뭐 크고 작은 어떤 불평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혹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보면 기사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한데 모을 수 있는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뭐냐면 여론조사 기관. 그러니까 문학진 전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을 했죠. 나만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정인을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렸던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이제 폭로를 하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나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포함이 되면서 한데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던 거죠. 네. 이런 증거 내지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불법 또는 적법하지 않은 또는 문제의 이 여론조사 기관을 하나의 어떤 그런 모멘텀으로 삼아서 이번 공천 다 문제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내는데, 기존의 어떤 그런 그 역대 공천 잡음은 사실 개별적이었거든요. 사안도 다르고. 근데 이번에는 이 여론조사 기관을 일단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이 수단으로 삼아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 사실 이제 이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시청자분들은, 아니 홍익표 원내대표가 무슨 여론조사 업체길래 그 업체를 배제해야 된다고 말할까?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문제가 된 지목된 업체는 리서치 DNA라는 업체예요. 근데 딱 알아봤더니 2013년에 이 업체가 성남시의 용역을 대행했던 업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정이 되는 과정도 조금 석연치 않다고 일부 신문들은 적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시장 때, 즉 2013년 때 용역을 맡았던 업체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애초에 선정 과정, 이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선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4곳이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거든요. 애초에는 3곳이었다가 하나가 포함돼서 리서치 DNA가 포함돼서 탈락 하루 만에 포함돼서 지금 4곳이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바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거 문제 있다라고 지목한 업체가 바로 리서치 DNA다. 이걸 부연 설명 드리고 다음 신문 좀 볼게요. 자, 일단은 다음 신문 보기 전에 장현주 우리 법률위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기사로만 접하면 석연치 않은 점이 좀 드러날까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의총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특히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선출직 평가위에서 하입에 들어가는 이제 평가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런 여론조사와 관련된 진상들은 조사에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두고 계속해서 의혹 제기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당의 이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국민들께 계속 쌓여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또 수습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행해지게 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들을 당 사무처를 통해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들이 밝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의원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갖는 것 이런 것 당연히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대.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번에 이 하위 20% 등 여론조사 결과 채점 매긴 거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대요. 하나 더 볼게요. 중앙일보 오면입니다. 중앙일보 오면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비명 현역 지역구에 지금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친명계 후보들을 내리꽂았다. 민주당 경선 내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민주당 점퍼를 입고 인재 영입됐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엄지척을 하는 모습이고 여기는 지금 민주당 경선과 단수공천 결과 지금 쭉 내어 있는데 어제 또 경선 지역과 단수 공천된 후보들을 쭉 발표했는데 저희가 잠시 뒤에 이건 짚어볼게요. 자, 그런데 성재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여론조사가 되게 민감하잖아요. 현역 의원들한테 평가를 받는 현역 의원들에게는 특히. 이러다 보니까 뭔가 여론조사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동안 1차 경선 결과를 받아든 현역 의원들이나 하위 20% 또는 하위 10% 성적표를 받아든 의원들 불만이 폭주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 분노가 거의 지금 줄어들 기미는 제가 보이지는 않고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대놓고 이재명 대표랑 충돌하는 지금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를 만났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랑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협조를 많이 해왔던 분인데 왜 하필이면 홍익표 지금 원내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났을까? 뭔가 좀 새로운 판을 또 뿌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원래 여론조사를 기초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정성 자체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론조사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공천 전체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양새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위 지금 10% 20%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반발하고 있는데 네네. 문제가 됐던 리서치 DNA 이거를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박용진 의원이 또 하위에 들어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저희가 팩트를 좀 생각해 보면은 네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했던 건수를 생각해보면 90건이 넘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6건이거든요. 아하. 물론 좀 바쁘시긴 바쁘셨죠. 재판을 많이 받으러 가니까.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한다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좀 낮은 수치라는 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상임위 출석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5%에서 100% 가까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나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위에 지금 넣어놨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위 1%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로 봅니다. 사실 지금 성재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반발이 거세니까 지금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니 그러면 개별적으로 연락 오는 의원들에게는 알려줄게요 라고 했다가 이것도 하루 만에 또 번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노가 반발이 좀 거세지는 분위기 같은데 주원규 평론가님.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에 누구한테 공천이 되고 받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게 지금 46일 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총선이. 총선 전체 판도에도 혹시 영향 미칠 수 있을까요, 이 사안이? 영향은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경선 내전이라는 표현이 안타깝지만 지금 사실화되고 있고요. 이게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에 기울어졌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 안팎이라든지 국회 활동을 미루어 봤을 때 누가 봐도 조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총선 판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해보면 제3지대의 새로운 미래와의 결합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서른 의원이 이번에도 그 반박의 말씀을 하시면서 네. 혼자 결정하지는 않겠다. 탈당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새로운 미래와의 어떤 결합층을 통해서 이런 민주당의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민주당의 이런 퇴락하고 쇠락하고 불공정한 부분들을 이제 상쇄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대안 세력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새로운 미래가 개혁신당과의 합당 그리고 분당 이러한 내용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무려 그 거의 최저 수준에 지금 기록하고 네.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어떤 구심점을 형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러한 제3지대의 상황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런데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땐 걸더라도 네. 이분들이 한 번만 보고 할 분들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범진보 세력으로 다시 한번 또 총선 이후에도 뭉치고 어떤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네. 그러한 어떤 퇴로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아하.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동아일보 오면 기사도 좀 마저 살펴볼게요. 동아일보 오면입니다. 자, 볼까요? 제목 볼게요. 김영주 공직윤리 0점, 박용진 당직과 수상 부분 0점, 친명은 윤리 만점 수준이다. 아하, 이게요. 딱 봐도 아시겠죠?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해 평가를 매긴 거예요. 지금 평가위원들이 당내에 설치된 평가위원들이 매겼는데 지금 김영주 5선의 국회 부의장이죠. 엊그제 탈당했죠. 지금 모멸감을 느낀다면 탈당했단 말이에요. 하위 20%로 묶인 것에 대해서. 공직윤리가 0점 받았다. 박용진은 의원은 당직과 수상에 0점. 그런데 이 0점이란 표현 들어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했던 얘기 떠오르지 않으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사실 0점 받은 의원도 있답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누군지 짐작이 가신다고 했는데 이종근 평론가님 저 얘기 듣고 그때 짐작 가셨어요? 김영주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일 거라고? 글쎄요. 사실 어느 사람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었어요. 뭐 박용진 의원이라고 다들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0점과 지금 보도의 0점은 다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건 의원들끼리 평가했을 때 네네. 0점이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실 서로를 비교하는 건데 네. 친명들만 다 점수를 주지는 않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비명도 다 그렇죠. 점수를 서로를 줄 텐데 네. 박용진 의원만큼은 전 의원들이 전부 다 하나도 점수를 주지 않았다. 이런 해석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동아일보에서의 내용은 당직자 경력이 없다.
그리고 수상한 경력이 없다가 0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비주류에게는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직은 주류에게만 갑니다. 그러겠네요. 거의 네. 다 주류들이 그래서 주류 비주류가 나누잖아요. 아하. 당직을 주니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당직들이 있는데 그렇죠.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사무부총장, 원내대변인 이런 것들이 당직이라면 네. 그러니까 주류인데 비주류한테 너무나 불리한 그런 항목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0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공직윤리 부분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영주 부의장은 최소한 이 정당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것, 이렇게 후보로 내놓고 다른 정당에도 자 투표를 좀 해다오, 찬성을 해다오 하는 인물이라면 단순히 선수만 높아서 뭐 부의장으로 해달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꽝꽝꽝 의사봉을 휘두를 만큼 이분은 존경받을 만하다. 아하. 그러니까 추천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국회 부의장으로 추천해놓고 공직윤리가 0점이다라고 한다면 왜 그럼 추천을 했느냐? 말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네네. 그 지금 점수다. 0점을 줄 사람을 그럼 부의장으로 추천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점수들에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하. 그럼 내친김에요. 어떤 평가,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 그 반영 비율 좀 볼게요. 저 끝으로 가면 그래픽이 있어요. 끝에 가볼게요.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기준과 반영 비율을 볼게요. 크게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의정 활동, 지역 활동, 기여 활동, 공약 활동. 이게 큰 분류고요. 그게 이제 반영 비율은 38%, 지역 활동은 27%, 기여 활동은 25%, 공약 활동은 10%. 그리고 그 큰 분류 안에 또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앞서 보면 당직, 수상 실적, 앞서 박용진 의원에게 0점이 적용된 그 분야죠. 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관련 좀 읽어볼게요, 기사를. 그래서 봤더니 김영주 부의장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중 50점 만점인 공직윤리평가 점수에서 0점 받았다. 박용진 의원도 이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맡지 않았고 포상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총 50점 만점인 당직 수행 실적과 수상 실적에서 0점 받았다. 박 의원의 경우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 점수도 매우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장현주 위원님, 부위원장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반발하는 의원들이 내 채점 결과 보여주세요라고도 해도 안 보여주는데 대표는 본다. 봤나 봐요. 뭐 0점 받은 의원도 있다더라 하면서 아까 뭐 웃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앞서 여기 평가위원들 12명 중에 그 상당수가 친명계 인사가 포진되어 있다. 이런 점을 또 동아일보는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해당 의원들이 각각 그 선출직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우리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독립된 기구이고요. 그리고 외부 위원들이 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도 당원 당규상에 다 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 하에서 이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의원들께서는 어느 정도 물론 아쉬움이 있으시더라도 이 당의 기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좀 보여주시면서 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당내 구성원으로서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본인이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기준에 봤을 때 본인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았어야 했다라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네. 더 나아가서 평가위원회의 뭐 위원들의 구성이 또는 뭐 자질이나 성향이 어떻다라는 문제 삼는 것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당내에서 또 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또 독립적인 기구가 어떤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제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당 내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있고 또 프리미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고 까다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원 당규에 따라 해왔던 절차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기본적인 신뢰나 공감대는 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아하. 당사자들은 우리 그러잖아요. 시체말로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도 주관식 채점할 때
나는 맞게 쓴 것 같은데 왜 채점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조선일보 기사를 좀 보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니까요.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비명계 공천 살생부로 된 거 아니겠느냐? 지난해 9월입니다. 작년 9월 가결 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게 있었죠. 그때 반란표가 최소 민주당에서 29표가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공천 하위 20% 대상자를 보니까 비명계 의원 등을 포함해서 31명이다. 약간 숫자가 비슷하네요. 김성환, 친명계의 김성환 의원이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가결 직후 내부 의원 평가를 한 건 맞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동의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위 우리 당에 한 30분 정도는 가결표를 던졌고 10분 정도는 기권 무효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공교롭게 또 시기가 9월 말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처리가 있었고 평가는 11월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도대체 누가 가결표를 던졌냐, 그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논쟁이 한참 있었잖아요. 신문 하나 더 보고 우리 성재준 의원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조선일보 6면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조선일보 6면입니다. 이 체포한 때 수박으로 몰린 의원들 감점, 여기서 감점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죠.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원들 감점을 안고 친명과 경선을 하게 됐다. 바로 이런 구도가 된 거예요. 서울 강북으로는 현역 의원이 박용진 의원이죠. 재선. 그런데 친명계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이승훈 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어요. 여기는 지금 경선 구도로 됐고요. 경기 남양주을도 보겠습니다. 비명계 김한증 의원 재선이죠. 친명계 김병주 의원이 이렇게 맞붙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경기 수원장 비명계 박광원 의원 원내대표 출신이죠. 그런데 친명계 김준혁 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이렇게 맞붙는 구도로 지금 속속 짜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글쎄 신문이 제목을 그렇게 써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지금 부메랑이 돼서 날아온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뭐 제목으로 붙어 있는 것도 전혀 저는 과장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던 뭐 경선 지금 되신 분들, 그 리스트 보니까 윤영찬 의원도 비명으로서 이제 들어가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분이시죠. 저는 좀 이렇게 감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친문 쪽으로서 비명의 목소리를 내왔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이제 탈당 안 하시고 30분 정도 뭐 남겨놓은 다음에 기자회견 이제 안 나가가지고 결국에 이제 민주당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참 진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당시에 민주당 내부에서 정말 제가 충격적인 그 멘트 하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모 의원께서 자기 SNS에다가 뭐라고 글을 남겼냐. 이 날이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지금 민주당에서 수석 사무부총장직을 맡고 계시는 김병기 의원이란 말이에요. 김병기 의원이 그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써놓고 다 예견되는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민주당 동료원들에 대해 가지고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 자유의사에 맞게끔 국민의 대표로서 의사를 한 그런 행위에 대해 가지고 개가 된 날이라는 표현을 썼던 분이 수석 지금 부총장직을 맡고 계시면은 어떤 식으로 민주당의 공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미 그때 당시부터 다 예견됐던 모습이고 그대로 지금 민주당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충격적이라고 봅니다. 한겨레 8면 기사 마저 보고 주원규 평론가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한겨레 8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민주당이 어제 20곳에 대한 경선과 단수공천 명단을 발표했는데 볼게요. 일단 제목부터 볼게요. 한겨레 8면입니다. 당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은 단수 공천됐고요. 자객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김우영 도당위원장도 경선행을 받았다.
그리고 명단 한번 쭉 볼게요. 민주당 공천자 명단입니다. 어제 발표됐고요. 이 서울은요. 중랑을 박홍근, 성북갑 김영배, 강북갑 천준호, 도봉갑 안규령, 은평갑 박주민, 강서갑의 강선우, 강서울의 진성준, 강서병 한정혜, 구로울 윤건영, 영등포울 김민석, 관악을의 정태호, 강동갑 진선미, 부산 수영의 유동철, 충남 홍성 예산의 양승조, 경북 안동 예천의 김상우 이렇게 공천이 확정됐고 그리고 상당수는 경선으로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 던지면서 경선이 확정됐는데 주원규 평론가님, 경선이 된 곳을 보면 특징이 지금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하위 20%라는 즉 상당한 감점을 받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눈길 끌더라고요. 네, 현상적으로 비명계 의원들이 상당한 페널티를 안고 친명계 의원, 원외 조직의 의원들과 이제 예비 후보들이죠. 예비 후보들과 이제 경선에 붙게 되는 그런 부분들의 모양새는 네. 앞에서도 지금 손재준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그 체포 동의안의 여파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 이런 기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또 기계적 균형으로 봤을 때는 꼭 그렇게 비명만 이렇게 학살이 된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진선미, 네. 그리고 고민정 이런 분들은 대표적 친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하고의 기계적 균형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경선에서의 분수령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저번에 이제 그 이해찬 전 대표도 한번 임종석 실장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냈었고 네. 지금 기류가 어떻게 보면은 친문과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파 갈등을 지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은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만지작거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스피커로서 말이 더 빨라지고 많아지고 신속해지고 세밀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예전에는 조금 이선에 물러나는 느낌으로 말을 좀 아꼈더라면 전략적 모호성을 썼다면 지금은 나는 당대표에 물러날 일이 없다. 365일 그러면 다 바뀌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도 조금 더 설화가 그 웃음설화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강성의 어떤 스피커를 원래의 야성미를 되찾고 있는 느낌인데 그러면은 이후에 만약에 비명계 안에서 경선 이후에 조금 탈락자가 생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지 설령 만약에 불복 사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나는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현직 의원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님, 네, 추가 발언. 네. 저는 사실 민주당의 공천이 이른바 국민의힘보다 좀 많이 시끄럽다라는 우려를 국민들께 지금 받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이 모든 공천 과정을 친명 대 비명 간의 계파 갈등으로만 치환해서 바라보는 것도 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많은 현역들을 배출하다 보니까요. 네네. 지금 지역구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원외 경쟁자들이 함께 도전해서 경쟁하는 구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지역구가 이런 계파 갈등의 프레임으로만 다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동작의 이수진 의원도 지금 현재 탈당하시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거친 말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좀 상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갈등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갈등들을 좀 바로 잡고 그리고 국민들께 이런 갈등들이 계파 갈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현역들도 혁신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현역들도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요구에 부응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당원들과 국민들께 빨리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이 갈등들이 좀 빠르게 좀 진정이 좀 시키는 그런 리더십들이 발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